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할 수도 있고요. 증여하고 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최악은 뭐였습니까? 양도하고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까지 다 합산돼가지고 이렇게 맞는 것이 최악으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하고 증여하면 어떻게 해요? 양도소득세 물고 증여세를 또 물어야 돼요. 증여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만 한번 물고 양도세는 안 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세표를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시기, 내가 언제까지 양도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시기가 나한테 충분하면 증여를 구조 짤 때 그만큼 편하게 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여를 할 때는 양도를 고려해서 증여를 해라. 자, 누가 준다?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줄 것이냐는 것은 대원칙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인이면 즉 아버지 부가 장남한테 이렇게 준다면 동일인이라면 어쩐다? 10년 안에 10년간 증여가액은 다 통산해 버립니다. 통산. 몇 년간? 10년간 통산이 된다. 여기서 부는 플러스 부분이 일심동체니까 어때요? 어머니는 합산돼 버려요. 합쳐져요. 합쳐집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는 합쳐지겠죠? 동일인한테 동일간에 10년 안에 받은 거는 다 통산이 돼 버리고 그거를 배우자 공제 그다음에 친족 공제를 한 번만 10년 동안에 한 번만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일인이 동일인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는 절세 효과가 안 나온다. 시기가 중요해요. 자, 무조건 미리 줘라. 빨리 줘라. 무조건 빨리 줘라. 또 한 가지는 상속인한테 만약에 증여를 했으면 10년 이내에 돌아가셔 버리면 합산돼 버려요. 상속인들한테. 상속인은 누구예요? 배우자와 아들, 딸. 손자,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비상속인. 그럼 누구예요? 손자, 손녀, 며느리 사이. 여기는 5년 이내에는 합산이 된다. 따라서 상속을 하고 난 다음에 사전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10년 이상은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합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대수명이 6년이나 7년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면 효과가 없죠. 누구한테 줘야 돼?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한테 줘야 됩니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첫째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의 배우자. 그 다음에 손자녀겠죠. 그 다음에 형제자매겠죠. 자, 첫째, 배우자한테 주면 증여세는 제일 많이 줄어듭니다. 왜? 공제가 제일 높으니까요. 공제가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자녀한테 주면은 그 다음에 성년자니까 5천만 원 정도는 공제받을 수는 있어요. 자녀 배우자는 대신 1,000만 원밖에 안 되죠. 손자녀는 어때요?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이고 성장이면은 5천만 원이겠죠. 형제자매도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공제액은. 근데 두 번째, 이것을 양도를 했을 때 이게 양도를 했으면 이월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이월과세 대상이 되거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겠는데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팔면은 이월과세 적용이 되거든요. 부당행위는 대신 안 되는 거예요. 자녀도 어때요? 이월과세 대상이죠. 근데 자녀의 배우자는 아니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입니다. 자, 손자녀한테 주면 여기도 직계 존비속가 아니니까 이월과세는 됩니다. 부당행위는 안 되지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로 이월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다.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통산하는 거는 상속 시 통산하는 거는 어떻게 배우자는 10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자녀도 10년이죠. 그 대신 자녀 배우자는 몇 년이에요? 5년. 그렇죠. 손자녀도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형제자매도 5년이겠죠. 5년입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충분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배우자. 자녀한테 주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손자녀를 써먹어도 돼요. 대신 손자녀는 할증과세가 되죠. 30%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녀를 사용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바로 팔아야 된다. 이럴 때는 어쩐다? 자녀 배우자를 활용해서 증여를 해야 된다. 상속하고 증여하고 차이점을 조금 보면서 첫 번째 상속과 증여에서 본다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냐 없냐. 상속은 시기 조절할 수 있나요? 내가 죽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선택이 불가능하죠. 근데 증여는 어때요? 다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선택 시기를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세 체계. 예, 상속의 경우에는 유산세 체계, 유산세. 증여의 경우는 유산취득세 체계입니다. 세율 체계는 상속이나 증여나 동일합니다. 10%에서 50%. 예, 최고 세율 이 구간을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율 체계는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할 때나 증여세 부과할 때나 세율은 똑같은 거이다. 공제액은 공제액은 어떻습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일괄공제라서 5억, 또 배우자 기본공제 5억. 그러니까 10억 이상, 10억이면 무조건 10억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증여는 배우자한테는 6억,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는 2천만 원. 상속세는 물납이라는 게 있는데 증여세는 물납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증여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 이것만 주의하시고 다 연부연납은 있는데 연부연납은 상속은 10년 대신 증여는 5년밖에 안 준다. 기간 차이가 있다는 것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결과적으로 상속에 대한 절세 방법이란 것은 사전 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거다. 목적물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지금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현금성 자산을 말합니다. 상속 시에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거는 가장 불리해요. 상속재산 평가액이 100% 나타나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 매매사례가가 노출되는 것들은 그것이 상속세 가장 불리합니다. 상속을 받을 때에 상속재산 중 가닥에 높이 평가되는 것, 시가대로 평가되는 자산은 피하는 게 좋아요. 요거는 증여를 할 때 절세 방법이 전혀 없어. 주식은 조금 들랑달랑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상장 주식을 말한 겁니다. 상장 주식. 이거는 가치 하락이 거의 안 되고 시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조건 빨리 줘야 된다. 무조건 빨리 줘라. 빨리 증여를 하라. 빨리 증여를 하는데 절세 대안은 요거는 여러 사람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수중자를 많게 줘라. 수중자를 많게 줘라. 현금이나 예금 같은 거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빨리 주되 수중자를 여러 명으로 해서 분산해서 빨리 줘버려라. 다른 절대 이거 절세 방안은 없다. 오히려 자녀들한테 미리서 현금 예금을 줘가지고 자녀들이 이걸 수익형 부동산을 사서 투자를 하거나 자기들 각자 쓰임새 있는 데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주식은 아까 상장 주식을 말하는 거 여기는 비상장 주식입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뜻은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회사의 자산 가치가 다 주식으로 출자 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걸 주실 때 증여를 하기 전에 주식 가치를 떨어뜨려야 돼요. 어떠냐고? 이걸 하락시켜야 된다. 주식 평가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순자산가액하고 순이익 플러스 순이익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순자산을 줄여야만 되는데요. 일반적인 비상장 법인들은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하면 배당 소득세가 또 많아져요. 그래서 배당을 안 해버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 누적 이익금이 막 쌓여 있어요. 누적 이익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주식 가치가 높아져 버린 겁니다. 지금 이제 순이익은 조금 최근에 이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현재 경기가 잘 안 좋아서 회사의 순이익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떨어지고 있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비상장 주식 가치는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증여 타이밍이죠. 증여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가치 하락이 되면은 이 주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 주식을 증여를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주실 때는 저가 평가된 걸 줘라. 수익형 부동산을 줘라. 개발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발 전에 줘라.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자녀를 줘서 개발을 시켜라. 능력 없는 자녀한테 준 다음에 개발시켜버리면 또 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가 또 일어난다고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에 그 과세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무보험 다설의 안수남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줄 것이냐. 요게 이제 굉장히 가장 절세 플랜을 여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줄 것이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부동산 종류마다 주는 방법이 달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 줘야 된다는 것도 알려드렸었는데 증여 방법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달라지니까 우선 한번 보죠. 증여 방법에는 순수 증여가 있고요. 순수 증여가 있고 부담부 증여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있어요. 순수 증여라는 것은 이 증여 부동산에 대한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수증자한테 승계시키지 않고
증여자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수증여는 채무가 없는 거죠. 예. 부담을 안 줬으니까 대신 요거는 뭐예요? 증여세가 커지겠죠. 증여세가 커져버려요. 증여세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증여세는 누가 내야 돼요? 수증자가 내야 돼요. 통상적으로 양도세는 부모님이 내시는 데 반해서 예, 증여세는 수증자가 내는데 그러면 수증자의 재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또 낼 돈이 없어가지고 증여세를 부모님이 또 내주면 어떻게 돼? 거기에 또 증여가 돼요. 예. 그리고 이 증여를 또 내주고 계속 그러면 리미트예요, 이거는. 예.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순수증여는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순수증여는 잘 안 해요. 통상 그래서 많이 쓰는 방법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는 말 그대로 부담을 주면서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예, 부담이 뭐예요? 여기에 채무가 있다. 돈 빌린 것이 있으면 네가 갚아라 이 말이죠. 수증자인 자녀 보고 갚으라는 거고 여기 이거를 담보로 임대를 줘가지고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을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 받았으면은 요거는 예, 수증자가 갚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가 자녀한테 주면서 전세금 10억이 끼었는데 결국은 증여는 5억밖에 안 해준 거죠. 이거는 부담을 시켰으니까. 누구가 갚으라고요? 수증자인 아들한테 갚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유상양도가 되겠죠? 무상이 아니고, 예. 무상은 5억밖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상이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거예요.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거고, 예. 이 무상만 증여세를 물리게 되는데, 양도세는 누가 내요? 양도세는 증여자가 낸다. 증여자인 아버지가 내는 거고, 예. 증여세는 누가 내? 수증자인 아들이 내는 거다. 그래서 각자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담부 증여의 또 장점은 뭐가 있냐면, 요게 만약에 아버지가 15억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이라면,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이라면, 여기 양도세는 없게 되겠죠. 예. 물론 전액 없는 건 아니겠지만, 15억이 넘어갔으니까, 12억이 넘어갔으니까, 양도소득세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안 나온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줄 때는, 예, 특히, 예, 지금처럼 이렇게, 예,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되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부모님은 양도세를 줄이고, 예, 자녀들은 채무액만큼, 그만큼은 증여세를 줄이니까 서로 같이 유리한 거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장점. 아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줘서, 예, 지난 시간에 10년 안에 팔면 이홀과세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홀과세. 이홀과세 된다는 뜻은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내려가 버리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유상으로 받은 10억은 증여가 아니죠. 매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거를 증여를 했는데 10년 안에 팔았어. 그러면 이홀과세를 시킬 때 여기 15억 중에서 매매로 취득한 10억은 이홀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내 취득가가 10억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홀과세 적용할 때 이거는 빼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세무사님들 중에 깜빡해갖고 이것까지 이홀과세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특히 세무 전문가님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로 해서 양도세가 과세된 이 부분은, 예, 채무로 인한 매매로 처리됐기 때문에 이홀과세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이홀과세 대상은 5억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교황의 말 나온 김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래할 때, 자, 순수 증여도 있고 부담부 증여도 있지만 매매도 있잖아요. 매매. 예, 매매도 있어요. 자, 가족 간의 매매는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로 추정하도록 돼 있어요. 증여 추정. 뭐라고? 증여 추정.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 이게 돈 주고 받고 거래한다는 것은 그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대신 자산끼리 서로 교환을 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준 거예요. 또는 아버지 것이 경매로 나왔어. 그러면 아들이 경락 받았어. 법원을 통해서. 그건 당연히 거래가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돈 주고 받고 샀다는 거예요. 샀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증여 추정인데 증여 추정은 내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입증을 해야 돼? 첫째, 아들이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이 부동산을 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자, 1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 10억이나 돼. 10억. 그럼 전세 아버지가 안고 내가 5억만 주면 되겠죠. 5억 주면 되잖아요. 사면 되잖아요. 매매로. 5억 주면 되는데 이 돈이 아들이 번 돈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무슨가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이 됐든지 소득으로 번 돈이 됐든지 아버지가 3년 전에 증여해준 돈을 내가 잘 모아놨다든지 해서 그 돈의 출처가 명백하게 드러나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 돈을 금융거래에 의해서 입증을 해야 돼. 돈이 반드시 건너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돼. 현금으로 뽑아서 수표로 뽑아서 아버지 줬다? 그거 안 돼요. 아버지가 돈을 받았으면 5억을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가 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돼요. 따라서 이 돈 거래에 대한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두 가지예요. 아들이 원천이 된, 아들이 번 돈을 근거로 해서 나는 부모님한테 내 돈을 줄 능력이 있다. 그래서 내가 5억을 주고 샀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15억에 거래하는 것은 정상거래예요. 정상거래. 정상거래인데 자,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가 15억 꼭 주고 다 사야 되느냐? 싸게 살 수도 있어요. 싸게. 싸게 살 수도 있어. 싸게 산다는 뜻은 뭐냐면 15억보다도 낮게 살 수도 있다. 저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가 거래. 자, 저가 거래는 양도소득세 쪽하고 증여세하고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5% 범위를 벗어나면은 부당행위를 걸어요. 5%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증여세는 30%와 3억 중 적은 금액이에요. 30%하고 3억 중 적은 금액. 그러니까 15억 같으면 30%면 4억 5천이죠. 3억. 둘 중에 적은 금액이 3억이죠. 15억에서 3억보다 싸게 거래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까지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2억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5%밖에 허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5%면 7,500만 원밖에 아닌데 5%를 벗어났으니까 어쩐다는 겁니까? 요거는 부당행위로 10억 거래한 것을 부인하고 양도세 매길 때는 어쩐다? 15억으로 양도세는 매긴다 이 말이에요. 양도소득세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1세대 1주택이니까 뭐 15억으로 가나 12억으로 가나 12억으로 가면 세금 한 푼도 안 내겠지만 15억으로 가더라도 10년 이상 만약에 거주를 했으면 세금 1,2천밖에 안 됩니다. 거의 세금이 없어요. 대신 아들은 12억 주고 샀으니까 이 차이가 3억 차이가 안 났죠. 3억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3억까지는 증여를 아니라고 봤잖아요. 저가로 사더라도. 그러니까 어쩐다? 15억에서 12억으로 샀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상거래가 돼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거래를 안 하고 이런 경우는 저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는 부인당해서 15억으로 과세가 될 망정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이 얼마 필요해요? 결과적으로 2억만 있어도 된다. 물론 아버지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고 아버지가 이사를 가고 딴 데로 간다면 다시 세입자가 들어와서 10억은 보충하겠죠. 자,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채무액은 나중에 이 채무액에 대해서는 10억 채무액은 어쩐다? 국세청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금 같으면 세입자가 들고 나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은행 채무가 있어. 이제 은행 채무가 있으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이자가 막 높이 많이 나가. 아들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슬그머니 이걸 갚아줘 버렸어요. 대신 안 돼요. 사후관리 받고 있어요. 사후관리 받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무 변제를 할 때는 반드시 수증자인 자녀들이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국세청에서 채무가 줄어들면 이 돈 어디서 나서 갚았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담부 증여에서 한 가지 팁.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6억짜리를 주는데 채무가 4억짜리 있어. 상가가. 채무가 4억짜리 있어. 채무가 4억짜리 있는데 6억까지는 부부간에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부담부 증여를 처리해보면 어떻게 돼? 6억 중에서 4억을 채무로 빼면 2억만 증여가 되고 4억은 양도소득세 과세되죠. 그럼 어떻게 돼? 양도소득세는 이게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증여를 할 때는 부담부 증여 처리하는 것이 불리하죠. 그런 부담부 증여 처리하지 말고 순수 증여 처리하는 거지. 그때는. 이걸 모르고 또 부담부 증여 처리하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전문가인 세무사님들과 사전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이런 낭패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는 불리할 수도 있고
지난번처럼 다주택자 중과세 먹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처리하는 것이 양도세가 훨씬 비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계산해보고 채무액이 얼마가 적정한지도 세무사님한테 시뮬레이션해서 제안을 받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채무를 일으키지 말고 각 적정 채무액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정상거래 또는 저가거래도 해서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님한테 가셔가지고 가기 만나기 전에 법무사님한테 등기부터 딱 하고 가지 마시고 내가 자녀한테 이걸 물려주려고 하는데 순수 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정상거래가 유리한지 고저가 대양도가 유리한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달라 하면 세무사님들이 조금 수수료는 더 주셔야 되겠죠. 간단한 일이 아니니까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장 선택을 잘하는 방식으로 세액계산에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이 말입니다. 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수증자 인원입니다. 수증자 인원. 자, 이제 이거는 가족들마다 자녀 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자, 만일에 자녀가 셋이는데 아파트 한 채 있고, 여기 상가 하나 있고, 이거 나대지가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전부 비슷비슷하게 20억짜리로 한번 가정해봐. 20억, 20억, 20억이라고 하죠. 이거는 A 자녀가 가져가고, 이거는 B가 가져가고, 이거는 C가 가져가고. 이래 버리면 가장 편하죠.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선호도가 똑같은 부동산을 3개를 갖고 있으면서 3자녀를 갖고 있는 집안은 거의 없어. 자, 이 3자녀가 있는데 아파트를 다 갖기를 원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요거를 균등하게 A, B, C를 다 이렇게 갖도록 원한단 말이죠. A, B, C. 이렇게 원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누구는 팔자고 하고, 누구는 세를 놓자고 그러고, 누구는 전세 내자고 그러고, 누구는 월세 내자고 그러고. 생각이 다 달라요. 이건 내가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고, 동생이 들어가서 한다고 그러고, 서로 싸움 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자, 관리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예요. 자, 문제는 뭐예요? 근데 이게 작은 것들이 하나씩 있으면 단독 소유해도 상관이 없는데, 요게 300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고, 나머지 20억, 30억짜리만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세 자녀가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증자를, 자, 자녀 플러스, A, B, C 플러스, 또 배우자, 배우자도 다 들어가고, 또 S, 딸, 아들, 딸 다 들어가서 최대한 자녀까지 다 집어넣어서 가져가야 300억에 대해서는 사전절세가 될 수가 있어요. 인원이 최대로 많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자, 문제는 여기 뭐예요,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 중에서, 자녀 배우자 중에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위나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이가 다 좋다 하다가도 불안해지기 때문에 사위 며느리 누는 것을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혼 안 하고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지만은 무늬만 부부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의사결정을 하려면 지분이 2%만 갖고 있어도 1%만 갖고 있어도 다 동의를 구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게 공유로 공동 소유하고 갖고 있으면 공유로 갖고 있으면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라도 요즘 자녀들 나이 25살, 30살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또 이상한 자녀 만나면. 그럼 그런 애들 만나면 이거 300억짜리 건물 자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가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내면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 건물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소유자 한 명이 나눠달라면 어떻게 돼요? 팔아서 경매로 매각을 해서 돈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건물이 날아가 버리죠. 가족 입장에서는 요거를 계속 대대손손 앞으로 계속 가져가라고 해서 아버지가 물려줬는데 전부 모아서 하나를 했는데 안 그랬으면 100억짜리 3개를 사서 각자 자식들한테 줬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졌죠. 근데 100억짜리 건물들은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래도 규모 있는 건물 하나를 가져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족의 시그니처가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수가 가지고 공유동으로 갖고 있으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자녀들이 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법정 대리인까지 세워야 되고 또 이게 등기가 지저분하잖아요. 6명에다가 12명까지 돼버리면 등기상에 12명이 쭉 나와봐요.
금융기관에 대출 한번 받으려면 인감증명하고 서류만 요만큼 갖고 가야 돼. 그러니까 등기도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너무 많이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요거를 관리하기 제일 좋은 것이 이제 뭐예요? 가족법인이라는 겁니다. 가족법인. 가족법인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제 이거는 해드릴 텐데 가족법인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요거를 법인 전환시켜서 법인으로 만들면 법인을 통상적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는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 어느 게 유리한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법인 전환을 해서 여기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시켜주고 세금을 대신 원래 법인 전환할 때 이걸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물출자해서 세감면 방식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이 법인이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이월시켜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자금 부담은 없죠. 자금 부담은 뭐만 있어요? 취득세 자금 부담만 있다. 법인 전환할 때 다른 취득세 자금 부담만 있는데 그 취득세는 개인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거는. 다만 이게 과밀 억조권역에 있는 법인이 과밀 억조권역의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따라서 과밀 억조권역 밖에다가 법인을 설립해서 이 법인을 현물출자로 사오게 됩니다. 예. 그거는 다 세무사님들이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법인 전환을 해서 이제 가족법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가 자 A, B 장남 가족한테 5분의 1을 51%를 주면 장남 가족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직계 자녀들만 51% 주면은 직계 자녀들끼리 의사결정만 지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짜거나 아니면 A, B 이렇게 합해지거나 이 중에 한두 사람만 합해져도 51%가 되게 만들면 물론 당연히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 포함해서 자녀 한 명만 와도 51%가 되게 만들면 나머지는 소수 지분권자라 해서 모두 대주주 한 사람이 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팔아도 그냥 팔 수도 있고 주총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세로 내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우리가 사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머지 출자 지분권자는 나 배당금 주세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주주인 51% 갖고 있는 50% 플러스 한 주도 갖고 있는 분이 의사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인 전환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왜냐하면 법인세도 낮게 내지만 나중에 배당소득세를 물 때 배당소득세가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되거든요. 분리과세 되고 또 다른 소득이 없으면 1억 3천까지도 분리과세예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냥 다른 소득이 있을 때 2천만 원까지인 것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되니까 10명한테 이거 지금 12명이었죠? 12명한테 만약에 이것을 배당을 해준다고 치면 매년 배당을 하더라도 유보익이 안 쌓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가면은 자녀들, 미성년자들에도 자금 출처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다 모든 걸 절세할 수 있는 플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이사도 월급 받을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는 또. 그렇죠? 그리고 이거 법인세는 그해 다 세금을 부과받지만은 배당소득세는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시기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속연도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자, 감자, 차등 배당에 따라서 얼마든지 절세 플랜을 또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법인 전환, 가족법인 만드는 것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별도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따로 하겠다. 그래서 요즘 가족법인 유행이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지분 구조를 조정해서 부모님 지분을 가장 세금 적게 내고 구조를 짜드리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족법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300억짜리 건물로 예를 들다 보니까 이거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 100억짜리 건물도 하나 없고 못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불평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을 그냥 제가 30억이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문제예요. 구조를 어떻게 짜냐가 자,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여할 수도 있고요. 증여하고 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절세 방안 말씀을 드렸죠. 양도하고
상속하는 것하고 상속하고 양도하는 것하고 세금이 다 달라져요, 이게. 예. 상속도 마찬가지로 이거 짤 수가 있고 가장 최악은 뭐였습니까? 양도하고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셔가지고 상속까지 다 합산돼가지고 예, 요렇게 맞는 것이 최악으로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는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팔아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양도하고 증여하면 어떻게 해요? 양도소득세 물고 증여세를 또 물어야 돼요. 자, 그런데 증여하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만 한번 물고 양도세는 안 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율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증여를 하면 절세 효과는 없다고 그랬죠. 대신 어때요? 예, 며느리나 사위나 형제간들은 이율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증여세만 내고 양도소득세는 안 내는 겁니다. 즉 증여 후 3개월 이내 매각이 이루어져 버리면 양도가액과 증여가액인 취득가액이 동일해져서 양도소득세 안 나오는 거죠. 하나만 물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절세표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이냐도 한번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양도 시기, 내가 언제까지 양도를 할 수가 있는지 그 시기가 나한테 충분하면 증여를 구조 짤 때 그만큼 편하게 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 증여를 할 때는 양도를 고려해서 증여를 해라. 그래서 그 증여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뿐만 아니라 증여 가액도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때는. 예,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상속으로 받았을 때, 증여를 받았을 때 절세에 따른 효과를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증여 받았을 때는 수증자가 누구냐, 언제 팔 수 시간적 여유가 있냐, 그 다음에 증여가액을 얼마를 하냐에 따라서 각각 증여세, 양도세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도 사전에 전문가랑 상의를 해서 구조를 짜셔야 됩니다. 양도하고 증여를 할 것인지, 예, 증여하고 예, 양도할 것인지. 그래서 특히 고령자가 부동산을 매각하셔가지고 예, 사전에 자녀들한테 사전에 증여를 하려면 그건 어떻게 돼요? 고령자는 예, 처분해서 증여를 하실 것 같으면 양도세 먹고 증여세 맞았는데 다시 10년에 돌아가신다는 걸 꼭 전제를 해서 매각하실 때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돼요. 이 상속세 절세 플랜을 안 짜신 다음에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걱정되는 것이 뭐예요? 자, 며느리나 사위한테 줬는데 예, 얘들이 끝까지 살 것이냐, 이제 안 살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손녀한테 줬는데 얘들이 지금 아직 어린데 이거는 또 혹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나중에 이제 신탁은 저희들이 또 신탁에 대해서 한번 특별 강연을 한번 해드리겠지만 신탁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탁이라는 것이 기기묘묘해요. 신탁이. 자, 내가 갖고 있는 외환견이 있어. 근데 이거를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계속 키우고 싶어. 물론 걔는 보통 한 15년이면 웬만하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얘가 한 5살 됐어요. 근데 10년이고 나는 5년 안에 죽을 것 같아. 그럼 10년 동안 사는 동안 애완견을 키워줄 사람한테 예, 신탁으로 활용해서 전부 모두 비용을 다 예,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내 건물 임대료 나오는 걸 1,000만 원 중에서 예, 누구한테 생활비로 500만 원 주고 이 애완견 키우는 사람한테 200만 원씩 줘라. 죽을 때까지. 그리고 끝나고 화장해서 다 뒷처리까지 해주는 비용까지 다 신탁으로 활용해서 남겨놓을 수가 있어요. 그럼 수탁자가 그 부분을 다 시행을 하면 되죠. 이런 것처럼 며느리나 사위한테 줄 때는 네, 어떻게 돼요? 너희들 이혼했다면은 이거는 증여는 회수다. 해제해버렸다. 예. 그러니까 이혼을 못하게 하는 효과도 생기는 거죠. 예. 손자, 손녀한테는 뭐예요? 너는 서울대에 가면은 내가 이거는 효력이 있다. 예. 지금 300만 원씩 주는 것을 500만 원씩 올려준다. 너가 30살에 결혼하면은 예, 증여가액을 더 얼마 수익가액을 더 올려주겠다. 그다음에 애를 낳으면 또 어떻게 해줄다. 조건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신탁을 하려면 예, 수탁자가 다 그걸 설계를 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신탁을 하려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why. 왜 준다고요? 왜 증여라고? 바로 그거예요. 상속증여는 세금 절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끼리, 첫 번째 이혼하는 사람들끼리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합의를 봐야 될 게 뭐예요?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돈을 어떻게 나눌 거냐부터 따져. 이혼하는 사람들은. 재산분할부터 따진다고. 재산분할부터 따지면 안 된다고요. 내 아이 양육 문제부터 먼저 해야지. 얘가 없으면 어쩌 다행이지만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세금 문제 이전에 가족의 함의부 문제다. 아버지, 어머니가 설계한 대로 자녀들이 따라가면 좋겠는데, 예, 그게 불평불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남 선호 사상, 예, 남자 선호 사상, 장녀 선호 사상 가지고 약간의 불균등은 참을 수 있지만 너무 불공정한 거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못 참는다.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예, 가족끼리 화해가 안 되면은 법정으로 가버립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 새끼는 안 그런다. 내 새끼도 똑같다. 돈 앞에 장사 없다. 요게 제가 지금까지 터득한 지혜입니다. 예, 강의를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안순남이었습니다.